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생소해서 어렵다라고도 하셔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의 새로운 코너인데요. 미 대선 ABC.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대선의 A부터 G까지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앞으로 이 코너를 함께 하실 저희 패널이자 진행자이십니다. 네, 팟캐스트 유튜브 종횡무진 무비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MC 장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의 이브닝쇼에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MC 장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국 대선에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신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요? 예. 아니 왜? 이브닝쇼 제작진 분들께서 나름의 오디션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미국 정세나 이 대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이 오디션은 탈락이구나 했는데 됐다고, 합격이라고. 모르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최대한 모르는 사람이 와야 되는 자리라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합격이라면서 저한테 이제 나오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신개념 코너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통 라디오에서 이 패널이 나와서 이 진행자가 물으면 대답을 하는 형식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코너는 이제 제가 진행자분께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제 뭐 가진 재주 있으면 풀어봐라 뭐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하게 됐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그 개그맨 출신인데 어쩌다 보니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사 방송들을 어시입니다. 어쩌다 시사. 예, 그래서 그나마 국내 정세는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공부를 하면 좀 되는데 이 미국 쪽 이야기는 아무리 좀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했는데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돼서. 그러지 마세요. 늙어 보여.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잠시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미국 정치, 미국 대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TBS 앱을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왜 패딩 안 입고 왔냐고 패딩 장원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뒷집이죠.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에. 근데 거기서 이제 패딩을 입고 나옵니다. 올 여름을 패딩을 입고 나왔어요, 제가. 네, 여름에? 네. 처음에 한번 입고 왔는데 특이하다고 그게 캐릭터라고 계속 입고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트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뭘 알고 싶으신지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단 뭐부터 물어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4년 전으로 좀 거슬러 가지 마요.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께서 이 미국 전문가들, 미국 정치 전문가들에게는 이 4년 전 2016년 미국 대선이 흑역사라고 완전 흑역사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유가 뭡니까? 다 틀렸으니까요. 하나도 못 맞춰서. 아니 뭐 맞추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대체로 숫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틀렸어요. 통계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많이 틀렸는데 이제 그래서 완전히 흑역사라서 다들 잊고 싶어하는. 근데 그 와중에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틀리기는 했는데 이게 전체 득표율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꼭 그렇게 틀린 건 아니다. 이 선거 제도 때문에 틀렸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도 이따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따라오는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훈 박사님께도 그러면 흑역사입니까? 그럼요. 완전 흑역사예요. 틀리셨어요? 네, 가장 유명한 사람일걸요. 흑역사로는. 최고 권위자인 줄 알고 왔는데 잘못 봤네. 잘 봤어. 그랬군요.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그랬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특이한 미국의 이 대선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실제 득표가 이 힐러리가 훨씬 트럼프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00만 표 가까이. 좀 안 돼요. 300만 표 좀 안 되니까 뭐 1%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권자 수로 따진다면 그보다 더 된다고 봐야겠죠. 300만 표 가까이 더 얻었는데 졌죠. 그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서 만약에 한 표라도 어떤 후보가 더 얻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걸린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승자독식이군요. 승자독식. 맞아요. 이런 전문 용어. 제가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습니다. 오, 놀랐어요. 기본적인 지식은. 네. 배울 준비는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승자독식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232명 네. 선거인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06명 306명 해서 이제 선거에 얼마나 흑역사셨으면 이 숫자를 다 외우고 댕기십니까 아직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너무 아픈 기억이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득표는 힐러리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정말 중요한 주에서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 대표적인 걸로 나온 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 왜냐하면 여기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전에 한 5번,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겼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민주당 세가 강하다고 하니까 네. 의뢰 거기는 민주당에서 가져가겠지. 네. 근데 예상외로 미시간에서 한 17,000표, 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한 22,700표,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한 44,000표 차이로 트럼프가 이깁니다. 네. 다 합해 보면은 한 네. 77,700표 나와요. 예. 777. 777. 네. 근데 전국적으로는 300만 표 가까이 힐러리가 이겼지만 네. 트럼프가 여기서 77,700표 정도 이겨갖고 여기 세 주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 46명을 다 가져가면서 이깁니다. 이 트럼프가 777 해군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7이? 뭐 그렇죠. 정말 이 셋복이라 그러죠. 이 셋복 하나만큼 정말 딱 타고난 분이신 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변수가 생겼던 거였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들 경합주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 서울, 그리고 뭐 충청 지역을 경합 지역이라고 분류하는데 그런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항상 바뀌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또 수도권 지역에 사람이 워낙 많고 하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뭐 예전에 경합주가 뭐 오하이오라든지 뭐 플로리다 이런 데였다면 요새는 이제 플로리다는 여전히 경합주지만 방금 말씀을 요 세 주. 이 세 주에서 결국 결정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현재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이길 것 같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단순히 뭐 여론조사만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경제지수라든지 현재 대통령 인기도라든지 뭐 이걸 해서 거기다 수치를 넣고 했더니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경합주 요 세 개가 근데 누가 가져가냐.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이긴다고 나오지만 이 세 개만 가져가면은 바이든이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번에 이겼던 데는 아마 거의 다 가져갈 거고 요 세 개 가져가면 이길 거다 얘기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겼던 데를 이제 뭐 거의 다 이기고 셋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아마도 이길 것이다. 그러고 있죠. 알겠습니다. 요 세 개 주 경합주는 외워놔야 되군요. 요거. 맨날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것처럼 다른 방송 가서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또 이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미펜으로 외우면 되겠네요. 위미펜. 예, 알겠습니다. 아는 척도 얘기해야겠네요. 다른 데 가서. 자, 그럼 이 중요한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인단 제도가 결국 문제인 것 같은데 언뜻 봐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예전부터 이 제도를 택했어요. 미국이 생길 때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 미국을 건국했던 일종의 엘리트들이 뭐 우리 국민들 뭐 좋긴 한데 배운 바 별로 없고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대로 다 따라가냐.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죠. 사실 약간의 재산이 좀 있는 그런 또 뭐랄까 백인 남성들. 그래서 다주긴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걸르자. 그래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투표할 만한 능력이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무시본 거죠 대중에 대해서. 천민주의? 뭐 맞습니다. 아는 거 다 나왔는데 승자독식은 얼떨결에 맞았는데 이건 좀 틀렸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 국민을 일단 좀 업신여겼군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공교육이 많았던 때도 아니고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200~300년 전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투표해서 그 사람이 뭐 하면 이게 무슨 뭐 좀
민주주의가 다른 네. 데로 가지 않겠냐 걱정을 좀 해서 한 번에 스크리닝을 두자라고 네. 이제 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다 치지만 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정치 의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정보에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538명이에요 총. 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하원의원 그러니까 숫자하고 네. 각 주마다 연방 하원의원 숫자 더하기 상원의원 2명. 네. 모든 주에 2명씩의 상원의원을 두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55명으로 가장 많아요. 물론 인구 비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소대표된 건 맞지만 네. 근데 이 작은 주들 네. 뭐 예를 들면 와이오밍이라든지 조그만 주들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주들 있잖아요. 넓은 데 사람 없는데 알래스카 뭐 그렇죠. 뭐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는 뭐랄까는 이게 만약 전부 다 득표를 다 하는 거 다 센다 그러면은 네. 자기네들 입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인단을 주고 더군다나 상원의원 2명 무조건 주면 아주 조그만 주도 최소한 3명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거를 왜 포기하겠어요? 아 비례로 따지면 사실 네. 캘리포니아랑 뭐 조그만 주랑 하면은 막 몇십 배 인구가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55대 3 하면은 사실 뭐 한 열 몇 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조그만 주들의 힘이 과대 대표가 되는 거죠. 그 권리를 뭐하러 포기를 하겠어요. 아 안 그러면 바꾸죠. 개헌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개헌을 하는 과정이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예, 상하원에서 3분의 2가 찬성이 통과해야 되고 그게 네. 각 주 50개 주에 돌려가서 네네. 50개 중에 4분의 3이 찬성을 해서 비준을 해줘야 돼요. 아. 그는 한 38개 주가 이제 비준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게 네. 따지면 힘들죠. 아 그렇군요. 네. 야 이제 대충의 얼개가 지금 다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선거인단이 주마다 이제 대표하는 숫자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배신자가 나올 확률은 없습니까? 있죠? 늘 나와요. 나옵니까? 네, 그럼요. 지난번 선거 7명인가 나왔어요. 그럼 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처벌하고 뭐 이런 건 없이? 그런 건 없는데 네. 어떤 주는 무조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네. 많이 해서 이 주에서 이겼으면은 너는 무조건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네. 그 사람으로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찍어야 되는 선거인단에 한 다섯 명인가? 네. 반대표가 이제 배신표가 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 뭐 한 2개는 무효표되고 2명은 버니 샌더스 찍고 또 다른 한 명은 무슨 인디안 여성이 네네. 무슨 뭐 현명하게 독수리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왜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배신표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어딜 가나 그 금태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네. 말이 헛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동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률이 나온 경우는 없지만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원으로 가요. 연방의회 하원. 네. 그래서 하원에 있는 하원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네. 하원 의원이 결정한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결정할 것 같잖아요. 가장 네. 하원 수가 많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주마다 한 표밖에 안 줘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동률이 나왔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269대 269 나오면 네. 작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연방의회 하원으로 가서 하원에서 대통령이 결정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결정하는데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주 걸로 따졌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요. 아 그럼 좀 주 숫자는 많거든. 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많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나올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들거든요. 최대한 나눠서 이 살라미 전법으로 살라미 가려고 전법. 합니다. 예. 아하, 그래야 그렇군요. 제가 오래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대선까지 한 5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거 이후에 계속 해볼까 그러면. 혹시 뭐 천재지변이나 뭐 어떤 뭔가 일이 생기면 좀 미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미뤄지진 않을 거예요. 네.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고요. 집에 돌아가서 복습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국 대선 궁금하신 분들 뭐 네. 질문 보내주시면 우리 또 MC 장호님께서 네. 뽑아서 가져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 마시고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질문 보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어떤 질문을 갖고 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MC 장원과 함께한 미 대선 ABC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어려운 경제 이슈 쉽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도 같이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를 읽어주시는 분. 네. 이 대본에 안 써주셨네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지금 오시자마자 지금 유튜브 이렇게 화면 보시더니 이 자리가 별로 안 예뻐 보일 것 같은데. 네, 저쪽 자리가 더 예뻐 보여서 그러니까요. 욕심이 났습니다. 네, 그런 부심이 또 있는지. 네. 한 주씩 바꿀까요? 네, 자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거 조정인가요?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징조인가요? 일단 한번 조정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단기 과열되기도 했고 특히 2030이 주식 계좌 가장 많이 틀었던 8월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미국에서 니콜라 수소 트럭 그런 거 다 말짱 꽝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기술주 거품이 좀 빠지고 테슬라 배터리 대회도 좀 실망스러웠고 이런 것도 반영이 좀 됐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또 하나 접하게 됐잖아요. 남북 관계 리스크도 올라가다 보니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할 때가 됐는데 악재가 겹쳤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리스크가 영향이 있는지 요새도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국내 주식 시장에는 남북 관계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모습을 보면 아직 코로나19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경제 충격 안 끝났잖아요. 네. 경제 충격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주가만 반등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심리 지표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죠. 경제 현실 경제는 안 좋은데 소위 자산 가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식 경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그 기술주의 실질 가치가 있을 텐데 실질 가치 이상의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빠지고 그 기대감이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좀 낮췄어요. 네, 0.2%포인트 낮춰서 마이너스 1%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2%라도 낮춘 이유는? 이게 16일에 공개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인데 일단 당초에 전망했던 전망치는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면적인 경제 셧다운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대규모 집단 감염을 잘 막고 있다. 이런 평가 아래 내린 그런 전망이었는데 한국에서도 2차 팬데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소비가 살아나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역의 기조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독일, 일본이 올해 좀 고전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중첩돼서 조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난 6월하고는 지금 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두 번째 얻어맞을 때는 맞은데 또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제일 싫어요. 그래서 OECD가 아마 많이 아프지 이런 전망을 담아 내온 그런 결론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김지훈 박사님하고 처음 뵌 게 작년에 우리 경제전망 세미나 때 뵀었잖아요. 저도 이제 경제전망이라는 것을 거의 매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제 전망을 할 때 항상 그 경제 연구 기관들이 전제로 깔아요. 뭐든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전제일 때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 전제 자체가 자꾸 바뀌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외재적 변수가 너무 큰 전제가 계속 상황이 바뀌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확산 2차 유행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2차 유행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전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수정 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럴 걸. 4년 전에 전제를 깔고 얘기했으면 흑역사를 안 만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뭐 항상 변수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렇군요. 자, 근데 언론하고 또 정부의 발표가 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나오는 건 항상 안 좋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그보단 좋아졌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거는 정치적 비판이 아니고
모든 정권을 막론하고 같은 보고서가 나와도 이 보도 자료를 뿌리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칭찬할 대목을 많이 포장해서 설명하는 경향은 있죠. 정치적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정권이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1등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틀림이 없어요. 네.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굳이 다른 주변국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나? 그걸 가지고 1, 2, 3위를 나열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이 경제 성장률은 소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지만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중국 빼고 거의 마이너스예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9니까 5%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위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인 나라 중에서 중국은 그나마 플러스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인데 작은 마이너스인 거죠.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선방했다. 조기 방역에 성공했다. 이런 면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요소를 그냥 배제해놓고 네. 그냥 코로나19라는 것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거의. OECD 회원국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의 성장률 레벨이 예를 들면 일본은 원래 전망,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IMF의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7%.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 2% 초반. 그리고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0%대예요. 네네. 0에 가까운 숫자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 전망에 따르면 약 2.5%.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높은데 이 코로나19 충격에 같이 작용해서 같이 하향 조정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굳이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게 순위를 논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위화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 뭐냐면 지금 1등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1등이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내년에는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아까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레퍼런스 라인 기저 라인이 네. 기저 효과, 네. 기저 효과라는 단어를 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GDP가 얼마나 증가할까인데 올해 나름대로 선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년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마이너스 10%대예요. 미국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내년 성장률은 거의 플러스 10%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레벨을 가지고 국가 간 비교해서 1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렇게 뭐 이렇게 국민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겸손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요새 달러 가치가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오늘 조금 올랐나요? 어제 좀 많이 떨어졌고,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돈을 풀어서 그런 거죠? 이게 흔하면 가치가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거의 달러 속에서 헤엄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네. 돈 속에 잠겨 있다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이게 정부 입장에서 어떤 나라이든지 증시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 이게 내세우고 싶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못생긴 애 중에 네가 제일 이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좀 낫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안 이쁜 거보다 네. 물론 이쁜 게 좋은데 네. 이게 다 같이 네. 우리 전부 다 이번 시험 망쳤잖아. 그렇지만 다 같이 49점인데 난 51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정부도 아마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줘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큰일 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증시를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그때그때 아마 내야 하는 정책적인 수요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네네. 발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그래도 조기 방역에 성공해서 1등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기 방역에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위니까 계속 방역을 이어나가자. 이 어떤 이런 의지를 계속 가져가 나가자. 나태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제가 왜 달러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 사실은 이제 뭐 미국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풀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패키지도 풀고 있고 이번에 또 뭐 통과가 될 것 같더라고요. 뭐 하원하고는 지금 뭐 지금 합의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럽 여러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패키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4차 추경까지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GDP 대비 얼마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현재 비만이다 했을 때 어제의 과식이 오늘의 비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적인 과식과 와닿는 예시를 이렇게 저도 좀 받아 적어야겠어요. 아니 박사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러니까 규칙적인 야식과 나태한 일상생활의 어떤 총합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거지. 어제 오늘 내일 한 3일 많이 먹었다고 갑자기 비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길어지면 비만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쪄라는 말도 팩트이고 하지만 지금 당장 비만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방어 논리도 팩트죠. 대신에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간헐적 단식도 좀 하고 짬짬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 재정 상황이 완전히 뚱뚱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잔소리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정상화되면 허리띠 졸라매야죠. 네. 허리띠 졸라매요. 지금 국가 채무 비율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4차 추경이고 좀 5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따 그런 얘기가 시간이 되면 더 말씀 나눌 텐데 이 소위 말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높다 안 높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안 높다 이런 종류의 얘기보다는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나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끌어다 쓸 만큼 다 끌어다 쓴 거예요. 부채를. 그럼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마련해요. 예를 들면 뭐 국가 채무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 안 넘기는 범주 내에서 정책을 꾸려 나가자라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게 코로나19가 올해만 있을 것이냐. 만약에 내년에도 또 오냐. 그리고 코로나19 외에 다른 대재앙이 또 오느냐. 그건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안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슨 카드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남은 카드가 뭐가 있느냐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때는 재정을 끌어다 쓰더라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론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를 쓰더라도 말 그대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된다. 뭐 지금은 그런데 정부로서도 돈을 써서 경기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통계를 봐도 1분기에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6.5% 줄었거든요. 이게 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마이너스 14.4%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우리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이너스 4.2% 줄어드는데 그쳤거든요. 또 이 특정 기간을 아주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면 한국은행 최근 집계에서 8월 중순부터 9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그 광복절 집회 이후에 2.5단계로 상향하고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상인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줄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 9월 첫째 주 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거의 9% 줄었어요. 이런 전반적인 소비 위축의 상황에서 수출길도 뭐 반도체나 특수한 몇 가지 말고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정상화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죠. 그렇군요. 근데 예산안을 이제 짜야 되잖아요. 어떤 점을 이게 좀 유의를 해야 될까? 그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은 이미 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던져진 거고 이제 제 생각에는 2021년 예산안이 빠진 예산 이거는 아마 이 올해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쵸. 평년대로라면 그렇습니다. 12월 예를 들어 5일 정도 그 즈음에 확정된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확정된 예산이 나올 때 제발 이런 방향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너무 좋은 사례를 들어서 저도 사례 하나 들어드리면 엄마가 네. 아이한테 용돈을 줘요. 그럼 용돈 규모를 늘려줘요. 1,000원 주다가 2,000원으로 늘려줘요. 네. 그러면 무조건 아이가 좋아지나요? 뭐든지 건강해지고 똑똑해지나요? 아니죠.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용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디다 안에서 쓰느냐. 근데 예산을 뜯어보면 12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요. 네네. 12가지 부문 중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떤 건 분배적 예산,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경제 성장적 예산, 그러니까 경제 부문이 있어요. 경제 부문 예산에 대표적인 게 산업중소에너지라는 부문이 있고 R&D라는 부문이 또 있고 뭐 환경, 농림수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한 4가지 카테고리의 경제 부문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네. 이제부터는 예산을 한 단위 쓸 때 경제적인 효용이 돌아오는 부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시점적으로 그렇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분배적인 예산도 중요하고요. 성장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조금 더 한 단위 예산을 썼을 때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수를 고려한 세출. 그래서 경제 부문 예산에 더 많이 투입해서 그게 세출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재정 정책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론가님은 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이달 3일에 제출이 됐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SOC 중심으로 돈을 많이 쓰자라든지 아니면 고용 중심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얘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늘 그래왔지만 특별히 이번엔 또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쪽지 예산이 범람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SOC의 고용 유발을 위해서 써야 한다면은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작은 집합을 많이 만들 필요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컨대 지금 애들이 학교를 못 가거나 굉장히 쪼개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그 수용 형태의 대규모 학교는 더 이상 코로나19 이후에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소규모로 작게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구민센터나 체육센터 이런 것들도 작게 그 동네 사람들 그 최소 단위를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공건축이 좀 바뀌어나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도서관도 어디에 크게 멋있게 웅장하게 말고 동네 도서관 여러 개 이렇게 생활 SOC라는 걸 천명했던 현 정부의 방향성하고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 여러 사람에게 작게 쪼개서 효용이 좀 떨어지는 예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 예산 대신 뭔가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내실이 있는 약간 좀 조그맣지만 그런 식으로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니까는 경제도 막 단단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네 오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들었던 얘기긴 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은 자기가 대선 결과에 자기가 지면, 뭐 이기면 당연히 승복하고 지면 불복할 것 같은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연방 대법관 이제 신속하게 지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긴스버그 대법관 자리를 지명을 하겠다 하면서 이유는 11월 대선 결국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내릴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우편 투표 사기를 저지르고 있어서 대선 문제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연방 대법관이 9명인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대4였던 보수대 진보 성향 연방 대법관 지형이 지금 한 명을 더 보수로 임명하면 6대3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이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수 쪽으로 손을 들어줄 테니까 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방 대법관 8명 남은 8명 중에 5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존 로버츠 대법관이 사안에 따라
나와서 네. 좀 진보 쪽으로도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살짝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대3이 아니라 4대4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을 꼭 만들어서 좀 어떻게 하더라도 뭐 5대4 내지 6대3으로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지금 속내를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할 때 대선에서 패배하면 결과에 승복할 겁니까? 했더니 나는 지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약간 그렇죠. 돌려갖고 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편 투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복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미국 대통령이 이런 분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그리고 우편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나와서 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아빠 출산 휴가가 네. 우리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있는데 내년 7월부터 최장 28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한 열흘이거든요. 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7월부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지금은 14일인데 2배로 늘려서 28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중에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핀란드가 9주예요. 포르투갈은 5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른 유럽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 프랑스의 아빠 출산 휴가가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이런 저도 약간 놀랐어요. 네. 생각보다 짧아서.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프랑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2배로 확대한 이유 작년 9월에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생후 1000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연구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전문가위원회가 한 1년 동안 이제 쭉 살펴보고 보고서를 8일에 발표했어요. 네. 근데 아이가 생후 1000일 동안 키가 한 달 평균 2cm씩 자라고요. 뇌의 크기가 5배로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의 시기가 1000일 이제 안에 다가오는데 네네. 그래서 아이의 신체와 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북유럽 국가를 이제 거긴 출산 휴가가 좀 기니까 한번 살펴봤더니 아빠가 곁에 있으면 엄마가 겪는 산후 우울증이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가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아이를 돌보면 아이의 문맹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정신질환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위원회는 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9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여러 뭐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지금보다 딱 2배로 늘리는 안에서 지금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아빠와 함께 태어나자마자 같이 있으면은 네. 물론 산후우울증이 적은 건 알겠는데 문맹률이 낮고 뭐 이런 거는 아빠가 어릴 때 같이 태어나자마자 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렇다면은 아마도 뭐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맹률이 낮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한 몇 주 같이 있는다고 어린애가 문맹률이 낮아진다고요? 약간 이상한데요, 그건. 아무튼 전문가위원회가 1년 동안이나 열심히 보고서를 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건 프랑스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꼭 결혼을 한 아빠가 아니어도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부가 아니어도 쓸 수 있고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출산휴가를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그럼 누가 줘야 되느냐? 기업하고 정부가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28일 중에 사흘은 고용주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25일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용자가 출산휴가를 안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금 짧게 전해주시죠. 루카셴코 대통령이 취임했다고요? 아니 지금 대선 불공정 시비가 일면서 지금 한 달 이상 반정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23일에 갑자기 왜냐하면 29일쯤 열릴 것이라고 취임식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3일에 사전 공고 없이 비밀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서 몰래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크게 좀 반대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수도 시내에 몰려 나와서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요. 그렇겠죠. 지금 강경 진압을 이제 경찰이 해서 최소 115명 정도가 체포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이 뭐 좀 많이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군사 여러 가지를 군사 경제 지원을 약속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킴 시네마
네, 보통은 저희가 이게 따거든요, 녹음을. 그렇죠. 그래갖고 하는데 꼭 교수님 올 때는 직접 시켜요, 생으로. 이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 수가 묘미죠 이게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제작진도. 매주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다음 주에는 다른 버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그 1996년도에 개봉한 그 밀로스 포먼 감독의 이 레리 플린트라는 영화인데 피플 vs 레리 플린트.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레리 플린트로 개봉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양대 도색 잡지가 있어요. 도색 잡지. 도색 잡지 맞죠. 그쵸? 플레이보이랑 펜트하우스인데 이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이 수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그 난이도의 도색 잡지 허슬러가 있거든요. 허슬러의 창업주인 레리 플린트가 어떻게 허슬러를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뭐 일단 1988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그 First Amendment라고 해서 그 연방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죠.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공직자들의 그 명예훼손 피해가 중요한 것인가 그 대법원이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손을 들어준 케이스가 이 케이스였거든요. 이거를 보여준 굉장히 한번 꼭 보셔야 될 수작입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했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우디 헤럴슨. 코트니 러브가 맞아요. 우디 헤럴슨이 부인으로 플린트의 부인으로 나오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커트 코베인의 부인이었습니다. 널바나의 커메지와 커트 코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에 한 1년인가 2년 후에 이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이제 1980년대 배경이란 말이에요, 영화가. 88년도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고. 아니,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약간 리버럴한 데만 살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그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이스라엘이랑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그 아브라함 협정.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를 했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지를 했냐? 물론 미국에 있는 유태인도 마찬가지지만 에반젤리칸 처치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교단 큰 박수를 쳤다고 하죠. 그쵸. 이 복음주의 교단이 그만큼 아직까지 미국의 주류 세력인데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면 아시다시피 50년대에 락앤롤이 처음 미국에 등장했을 때 이 에반젤리칼 처치에서 애들 저거 들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탄압이 됐어요. 근데 난리가 난 게 흑인 흉내를 내는 백인이 등장해서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요? 엘비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백인이 흑인 흉내를 내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1957년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강제 징집이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징병제였지만 전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면 뺄 수가 있었거든요. 얘 좀 본보기로 어떻게 좀 어디 보내자. 그래서 서독으로 현역으로 복무했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64년도에 비틀즈가 그 브리티시 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JFK에 도착하잖아요. 뉴욕 공항에. 그때 그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앱스턴이 아시다시피 리버풀 출신이잖아요. 비틀즈. 그렇죠. 거기는 완전 양아치였어요. 그래요? 였어요. 그 당시 활동하던 사진 보면은 이게 비틀즈? 존 레논 이래?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그 비틀즈 매니저가 지금 미국 분위기가 락앤롤을 타도하는 분위기다. 너희들 이 머리랑 복장으로 가면은 분명히 너희들 망한다. 비행기 안에서 너 머리들 다 더벅머리를 잘라. 그리고 검정 양복 수트 입어. 넥타이 대충 허름하게 매. 그래서 어리버리 이 복학생 분위기로 뉴욕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비행기 타기 직전 사진 보면 걔네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비행기 안에서 바꿔버렸대요. 근데 또 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맞춤형 앨범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비틀즈가 I wanna hold your hand 손잡고 싶어요. 그게 참 이 영화에서 다른 얘기로 빠지는데 미국에서는 락앤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락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영국이 락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다스 프리스트, 오지 오스본, 롤링 스톤즈, 심지어는 에릭 클랩튼 다 영국 출신들이잖아요. 미국에서 망했던 락앤롤이
영구에서 부활한 거죠. 아, 그러네요. 막 갑자기 레드 제플린도 생각나고. 아이고, 네. 약간 좀 오래되신 분들이지만. 경기도 포천에 계신 그 군인은 솔저 오브 포천이죠.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정치계로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80년 등장. 그렇죠, 네. 레이건 대통령 당선되고면서 네. 정치 세력으로 사실은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파워를 누리고 있는데 아마도 그거 생각하셔서 이 영화를 고르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대법관, 연방 대법관 이제 이슈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긴즈버그 또 얘기가 네. 나오는데 방금 외신에서도 전해주시고. 네. 근데 저는 그 First Amendment, 그 수정헌법이요. 네. 연방 수정헌법 1조라는 것이 179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정조 임금 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골자가 뭐냐면은 연방 정부와 의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금 레리 프린트 영화를 보면은 이 레리 프린트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이 섹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켄터키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조그만 스트릿 바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홍보하기 차원으로서 그냥 누드 사진을 모아가지고 브루쇼 형태로 이제 동네에 뿌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당국에 딱 걸려가지고 괘씸죄에 걸려서 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레리 프린트가. 섹스가 불법이냐? 아. 그래서 실제로 그 레리 프린트가 한 말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쏴 죽이는 것은 불법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잡지에 실으면 합법이고 퓰리처상까지 받는다. 하지만 섹스는 합법인데 그걸 찍어가지고 잡지에 올리면은 난 재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그 섹스가 외설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한테 비난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매니팩처러한테 만드신 분한테 시비를 걸어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우리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유럽하고도 좀 달라요. 다르죠. 예, 이제 수정헌법 사실 수정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만들 때 이 파운딩 파더스 그러니까 건국 아버지들이 막 만들어 놓고 약간 좀 까먹고 도외지하고 있다가 이 조지 메이슨이라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하면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넣자 해서 넣은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정헌법 1조 하면은 정말 금과 옥조잖아요. 종교의 자유, 뭐 출판, 뭐 표현의 자유 막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박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1977년도에 그 스코키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카고 외부 그 외곽에 스코키 타운이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유태인 마을이었거든요. 거기에 네오나치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치 깃발 들면서 시위를 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당연히 이제 겁을 먹고 당국에 저거 제재해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제재를 하니까 네오나치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이게 뭐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네오나치 손을 들어줬거든요. 아무리 이것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네오나치를 변호해준 변호사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소수 의견 됐을 때 우리가 탄압을 받는다. 내가 유태인이지만 그렇지만 난 나치의 변호를 해주겠다. 볼테르야? 볼테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독일에서 사실 허용이 안 되잖아요. 나치의 어떤 뭐 형상이나 이런 것도 못 하게 되는데 미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오라고 하더라도 이게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헤이트 스피치가 또 이제 이 First Amendment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인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포털 사이트에 헤이트 스피치가 올라가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걸 내리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우리 돈으로 650억의 그 벌금을 받나 그렇죠? 맞아요. 되게 굉장히 많은 돈 벌금으로 물리고. 근데 이제 출판이나 뭐 표현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이제 표현 자유 얘기를 할 때면 그 제일 떠오르는 판례가 이제 연방 대법원 판례 중에서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어떤 거 케이스인가요? 그게 이제
뉴욕타임즈가 그 1964년도 그러니까 한참 민권운동, 흑인 네. 민권운동이 성할 때였죠. 그래서 이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주의 이제 경찰서장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뭐 통합적으로 경찰이 이 흑인 민권 시위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한 사람들을 뭐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일부가 틀린 거예요. 네, 뭐 한 뭐 꼬투리 잡았구나. 네, 한 4번 잡아갔는데 뭐 한 뭐 10번 잡아갔다 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조금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소송을 건 거죠, 이 설리반이. 근데 이 연방 대법원에서 뉴욕타임즈 손을 들어줘요. 주 대법원에서는 이제 설리반 손을 들어줬다가 이게 연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뉴욕타임즈 손을 들어주면서 한 얘기가 이게 공인인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악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거짓으로 비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정 부분 비판을 뭐 감수도 하고 뭐 잘못된 얘기도 좀 감수하고 악의가 있었다는 걸 표현해봐.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봐. 뭐 아니면은 그냥 감수해라라는 식의 어떤 판결이죠. 그거와 지금 레리 프린트 판결과 거의 그 맥을 같이 하는데 네. 공인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그거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의 골자죠. 네, 그래서 우리랑은 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한국도 그게 있잖아요.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온라인 명예훼손은 더 가중처벌 받죠. 그래서 이게 뭐 허위 사실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허위니까. 근데 이게 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에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헌재도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거의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사실적시? 일본 같은 경우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있고, 네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 유니언에서 그 유럽 연합에서 관련 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리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는 뭐 이런 그 판결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혁가, 혁명가로 보는 게 뭐냐면. 옳지 않은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8년도에 그 트럼프 탄핵 위기 때 트럼프가 탄핵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면은 레리 프린트가 내가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주겠다.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예전에 그 1998년도가 그 클린턴 네네. 그 탄핵이 됐을 때 하원에서 네네. 그래? 공화당 너희들은 깨끗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워싱턴 정가에 갖고 있는 모든 업계 커넥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화류계 공화당 의원들의 그 성 스캔들을 나한테 다 정보를 달라. 그럼 내가 터뜨리겠다. 모두가 끼군요. 모두가 끼. 그래서 옳지 않은 약간 그 도색 잡지의 그 뭐 창업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혁가, 혁명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바라보실 수. 하긴 네 맞아요. 그 말은 사실 맞긴 맞아요. 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법적으로 따지자 보면은 이제 누군가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디가 옳고 그르고 이게 법적으로 옳고 그르고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교수님.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허슬러 본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 커요 건물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많이 사보는구나. 어떻게 이 빌딩을 짓냐. 그렇군요.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니, 옆에 살았다는 거죠. 옆에 살았다. 알겠습니다. 항상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20초가 남았습니다. 네, 썬킴 시네마 오늘도 썬킴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레리 플린트 같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다다음 주군요.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